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두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전차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군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뉴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까보 중이라고 하죠. 까놓고 보니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차세대 항공모함 푸젠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제 M1A1SA 에이브람스 전차의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 육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M1E3로 명명된 신형 전차 개발에 착수했는데 말이 개량형이지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파생형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육군이 이달부터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와 협력해 M1E3로 명명된 신형 전차 예비 설계를 시작했으며 이 신형 전차는 생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다고 미 육군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 미래사령부 차세대 전투차량 사업 담당 부국장인 제프리 노먼 준장은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미 육군이 GDLS사와 M1E3로 명명된 신형 전차 예비 설계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 신형 전차는 현재 개발 중인 M30 보병 전투 장갑차와 비슷한 시기에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먼 준장이 말한 일정대로라면 M1E3 전차는 2028 회계년도 초까지 기종이 선정되는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의 양산 일정에 맞춰 2030년대 초반에는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차는 제식명은 M1을 사용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에이브람스 계열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 육군은 M1E3에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한 완전 자동화된 포탑과 경량화,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능동방어 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M1E3는 현재 73톤의 전투 중량을 가진 M1A2 SAP V3보다 13톤 이상 가벼운 60톤 이하의 전투 중량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 전차가 무인 포탑과 하이브리드 구동 체계, 특히 무소음 전기 주행이 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미 육군의 요구대로라면 지금의 에이브럼스와는 완전 별개의 차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먼 준장은 이 전차가 선택적 무인화가 될 수 있다며 미 육군이 공격적이고 야심찬 요구사항들을 신형 전차 개발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새로 나올 전차가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첫 번째 전차, 이 전차는 사실 M1E3가 아니라 GDLS가 미 육군에 제안을 했던 에이브럼스 X라는 전차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그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 전차보다 더 급진적인 형태의 설계가 적용된다라는 것이 노먼 준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전차의 중량,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차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모든 나라가 겪었던 딜레마입니다.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갑이라든가 각종 방어 기제들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게 되면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가속 능력이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적이 더 조준하기 쉬워져서 생존성이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중전차, 즉 헤비 탱크죠. 그리고 중형 전차, 미디엄 탱크, 경전차, 라이트 탱크,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서 임무에 맞게 각각 다른 전차들을 개발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메인 배틀 탱크라는 MBT 개념이 정립된 다음부터는 하나로 전부 통합이 됐죠. 이 MBT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화력과 기동력, 방어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딱 삼각형 모양의 밸런스가 갖춰지게끔 전차가 설계가 됐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밸런스에 맞춰서 설계된 전차들이 생존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죠. 독일이 공급한 레오파르드 2 전차, 이 전차는 등장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공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갖고 있다라고 극찬을 받았던 명품 전차인데 이 전차가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 투입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박살났죠. 그리고 영국이 공유한 챌린저 전차, 이 전차는 나토 전차 가운데서 방어력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격이 돼서 파괴가 됐고요. 장갑재를 열화 우라늄에서 텅스텐으로 교체를 해서 다운그레이드가 됐다곤 하지만은
명색이 세계 최강의 방어력을 갖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에이브럼스도 현재까지 확인된 차량만 8대가 넘게 파괴가 됐습니다. 전차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차포, 대전차포, 기껏 해봤자 대전차 미사일 이 정도에만 대응을 하면 됐지만은 지금은 대전차 미사일도 탑어택, 즉 측면이나 정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요. 이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저렴한 FPV 드론이라고 있죠. First Person View라고 하는 1인칭 드론들이 대량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3세대나 3.5세대 전차들도 말 그대로 이 몇백 달러짜리 소형 드론에게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를 보시면 러시아가 이런 FPV 드론이나 탑어택 미사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려고 정말 온갖 종류의 기괴한 추가 장갑재를 붙이고 다니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프 케이지를 장착하기도 하고 슬랫 아머를 장착하기도 하고 아예 전차를 거북이 등껍질처럼 엄청나게 큰 철판을 용접해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 무용지물이었죠. 어떤 물리적인 차폐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드론의 공격, 대전차 무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중량만 늘려서는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능동방어 장치, APS의 보급이 급격히 확산이 되고 있고 드론에 대한 대응 장치로서 카운터 드론 시스템, 주로 전자전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전차나 장갑차에 탑재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도 이 신형 전차에 APS와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이 새로운 장비가 제공하는 방어력만큼 그만큼 장갑재를 줄이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제 전차 M1A2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 버전은 73톤까지 중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73톤, 지금 현재 나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M3 자주 부교 시스템이 있죠. 강을 건널 때 쓰는 그 부교의 최대 한계치가 65톤 정도인데 그 부교로 기동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형 교량을 많이 짓긴 했지만은 유럽에 가면 아직도 100년 전 혹은 수백 년 전에 지은 교량들이 굉장히 많죠. 이 교량들을 통과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전차의 중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미 육군이 M1E3는 대충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해서 CG를 만든 건데 사실상 무인 포탑으로 가고 있죠. 포탑을 자동화시켜서 승무원을 3명으로 줄이고요. 120mm 활강포는 그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식별이 되는데 하이브리드 구동체계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가스터빈 엔진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소음이라든가 연비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전기 구동 모드로 갔을 때 무소음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2020년대 후반에 이 M1E3가 등장을 하고 2030년대 초반에 배치가 시작이 되면 아마도 이 전차는 미국의 전차이다 보니까 서방 세계 어떤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K2 전차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고 K3 전차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K3 전차도 현대전의 교훈이 대폭 반영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M1E3의 사례를 좀 철저하게 연구해서 준수한 성능의 전차로 등장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주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전략무기도 비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아해만과 서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국 푸젠 항공모함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식별이 됐습니다. 중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이 보아이만 안쪽에서 시운전을 비롯한 해상 시험을 한창 실시 중인 가운데 이 항모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이상 동향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 건조 과정에서도 큰 비리가 발견돼 관계자가 숙청된 바 있는데요. 푸젠함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 최초의 순수 독자 설계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보아이만과 랴오둥반도 인근 해역을 오가며 해상 시험을 실시 중이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동향이 식별됐다고 중국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푸젠 항모는 다롄 조선소에서 출항한 예인선과
북해함대 소속 052DL 구축함의 지원을 받으며 현재 보아이만과 서해를 오가고 해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6일 센티넬2 위성이 이 푸젠 항모의 이상 징후를 식별했습니다. 해상시험 중인 푸젠함은 이날 고속기동 성능 실험을 위해 속도를 크게 높여 20노트 이상의 이동 속도를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푸젠함의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은 것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푸젠함은 완전 신규 설계 항공모함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동력 계통은 기존 산둥함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와 증기 터빈을 소폭 개량한 장비를 채용했는데요. 중국은 푸젠함 진수 당시 703 연구소 관계자를 인용해 푸젠함의 동력이 산둥함 대비 15% 향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일러와 증기 터빈을 사용하는 쿠즈네초프 계열 항공모함은 보일러 내부의 연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 연기를 내뿜는데요. 푸젠 항모가 위성에 잡힐 정도로 짙은 연기를 내뿜었다는 것은 이 항모의 보일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푸젠함이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설계 초기부터 심각한 동력 부족 문제 가능성이 지적됐던 이 항공모함, 과연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푸젠 항공모함의 항해 사진. 자, 이걸 놓고 보면은 연돌에서 그 어떠한 배기가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식별이 되지 않는 건데요. 이 사진은 이 푸젠 항공모함이 저속으로 항해 중일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 당연히 보일러를 무리하게 가동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아이만과 서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항해를 하고 있는 이 푸젠함이 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식별이 됐습니다. 센티넬2 위성을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항공모함 주변을 보시면 항모의 우현 쪽으로 회색, 검은색 연기가 긴 띠를 형성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검은색 연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북해에서 촬영됐던 사진인데 러시아 해군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연돌에서 엄청난 매연이 나와서 위성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지금 거의 7년째 도크에 처박혀서 수리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 해군 장병들은 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낮은 갑판 밑에 층 같은 경우를 지하 무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수병에서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돈이 될 만한 부품들을 다 뜯어서 외부에다 갖다 팔았고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보일러, 증기 터빈에서 연기가 나고 또 증기가 빠져나오고 밸브가 터지고 이런 사고가 만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은 1980년대에 건조된 항공모함이죠. 굉장히 오래됐고 관리 상태가 부실한 항공모함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아직 취역조차 하지 않은 푸젠 항공모함에서 왜 이런 검은 연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뭐 사실 민항선에서 증기터빈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증기터빈과 보일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검은 연기가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검은 연기로 인해서 연통이라든가 배관에 그름과 각종 먼지가 끼겠죠. 이건 또 굉장히 심각한 정비 소요로 이뤄져서 항공모함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 푸젠 항공모함의 이 구닥다리 증기터빈과 보일러를 사용한 이유는 신뢰성 때문이겠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기도 했고 검증이 되기도 했으니 랴오닝과 산둥에서도 쓸만하구나 라고 평가를 해서 출력을 조금 높여서 푸젠함에 적용해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려고 했을 겁니다. 이 푸젠함이 진수가 됐을 때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이 보일러의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둥함에 탑재된 것보다 15% 정도 전기 출력이 향상이 됐다.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도입을 했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관영 매체가 밝혔던 이 항공모함의 전기 출력은 165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165메가와트.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원자로가 2개가 들어가죠. 700메가와트짜리 2개를 넣어서 1400메가와트의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럴드 포드 같은 경우에는 푸젠함의 거의 8배 가까운 1400메가와트의 전력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이멀스, 그러니까 전자기식 사출 장비에 들어가는 전력이 부족해서 초기 단계에서 이것을 잡느냐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푸젠함, 크기는 제럴드 R 포드보다 조금 작은데 이멀스를 3개나 설치해놨죠. 그리고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 증기 터빈, 이 보일러를 돌려서 증기 터빈을 가동한 다음에 이 증기 터빈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만들어낸 전력으로 선박의 추진력을 삼기도 하고 선박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에 전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 이멀스가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즉, 이 165메가와트 정도의 전기 출력 가지고는 이 항공모함을 정상적으로 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푸젠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체 모듈이 조립되던 바로 그 시기부터 위성과 항공기로 계속해서 감시를 받아왔던 선박입니다. 항모가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전문가들은 이 항모를 보면서 이게 설계가 미국의 예전의 포레스탈급, 키티오크급하고 내부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최신의 항공모함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1960년대에서 70년대 기술이 적용된 굉장히 낡은 개념의 배라는 얘기죠. 이 보일러가 생각보다 연료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문제는 이 보일러가 사용하는 연료는 중유고요. 이 항공모함이 탑재하는 다른 함재기들이 사용하는 연료는 항공유, 그러니까 JP8이죠. 이 항공유하고 기름이 전혀 다른 거다 보니까 이 배는 항모 보일러용 연료 탱크를 따로 넣어야 되고요. 함재기 연료용 연료 탱크를 따로 넣어야 됩니다. 공간 운영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고, 중국이 항모 전단을 얻다 보낼 때 그 옆에 연료 보급함이 따라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푸젠 항공모함은 한번 출항을 하면 덩치와 맞지 않게 지속 작전 일수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전기 생산 용량도 적어서 정상적으로 이멀스를 구동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소티 생성률이라고 해서 하루에 띄울 수 있는 전투기의 양이 굉장히 제한될 겁니다. 크기는 85,000톤에서 크게 보는 데서는 9만 톤까지도 보고 있는데,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실제 능력은 경항모나 중형항모보다 조금 나은 수준, 그 정도밖에 못 될 것이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랴오닝과 산둥 항공모함이 나온 이후에 그 항모의 개조 건조 그리고 신규 건조를 책임졌던 중선 중공의 사장급 인사들이 숙청돼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푸젠함도 시운전을 하고 나서 복귀했을 때 이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 아마도 관련된 담당자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체포돼서 숙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나 메이드 인 차이나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